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코로나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 기본 조치는 유지됩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은 교수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정부의 거리두기 관련한 발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은 교수님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10시에서 영업 제한을 했던 거를 9시로 줄이고 4명을 2명으로 줄였다가 그렇죠. 다시 회복을 시킨 점은 이렇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애초에 지침을 강화했을 때의 근거가 무엇이고 완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의심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늘 방역과 민생, 방역과 경제 이 양쪽에서 사실은 그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방역 정책을 하려면 초기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번 해보고 이게 반응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지금은 4차 유행까지 왔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많은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얼마나 이게 비용이 드는 건지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한 근거가 있었으면 한번 정책을 하면 확실하게 밀고 나가든지 그런 근거에 맞춰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검증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결 같아야 된다는 부분들, 정책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정책에 있어서는 근거를 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분석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이 코로나를 하더라도 그런 분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의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위코로나를 이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저희가 한번 직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말이죠.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때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강화시켰고 그 이후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프로 저희가 준비해 본 게 하나 있는데 말이죠.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1차 유행 때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거의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2차 지난해 8월 때 또 2차 유행이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켰고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3차 유행 때도 거리두기 단계를 또 격상을 시켰고 또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4차 유행이 되면서 4단계를 발표했고요. 이제 이 4단계 이후에 10월이나 11월 이때는 또 어떤 그래프 양상을 보일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여기서 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어쨌든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 2차 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3, 4차 때는 효과가 있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제 보여주셨던 그래프를 이제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제 4차 유행 때는 특히나 이동량의 감소폭이 크지 않고 네. 이동량의 감소폭이 있어도 그만큼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은 높아지고 피해는 커지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4단계 때는 또 휴가철하고 겹친 측면도 있어서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 서울대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 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그 정부가 4단계 격상을 발표하기 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먼저 이동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뿐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활동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같은 형태로 대단히 규제적인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효과적이냐라고 하는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재각 교수님 조금 전에 그래프 보시면서 그동안 또 판단도 그때그때 다 하셨을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뭐 3차 유행과 4차 유행에 있어서 거리두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상황을 맞았던 여러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었을 때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거리두기를 많이 완화한 상황에서의 상황들 보면 뭐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30만 명 나왔었고 하루에 사망자만 3, 4천만 명이 3, 4천 명이 나온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차 유행 때라도 피크가 1,200명 정도에서 이제 확진자가 줄었고 사망자도 이제 3차 유행 때 1,000명 내외로 이제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었다면 전혀 그런 상황을 달성할 수 없었을 거고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약간 의료 자원 자체가 되게 좀 아주 이제 충분하지 않은 국가 입장에서는 3차 유행 수준에서 만약에 그때 유행을 꺾지 못했으면 정말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4차 유행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다만 델타 변이라는 그런 변수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게 더 큰 요인이지 오히려 4차 유행 때도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또한 국민들이 거기에 저는 뭐 전기 단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국민들이 그래도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다른 국가처럼 백신 접종률이 70% 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몇만 명 단위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처럼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게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방역당국이 그동안 기자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이 4차 대유행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방역당국이 한 번도 확실하게 대답한 적이 없는데 네. 오늘 오전에는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달 중순 5일부터 20일 사이에 정점을 찍은 뒤에 그 다음에는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처음으로 내놓았는데 네. 그 전망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전망이 맞을 거냐 틀릴 거냐를 참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거는 이제 기존의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기반으로 한 수리 모델링의 결과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체기가 상당 기간 유지되긴 하지만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망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확진자 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도 이게 4차 유행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도 확진자 수의 베이스라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 제 생각에는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향후에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전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차이를 보이는 전망은 아닐 것이다. 이재각 교수님은 방역당국의 전망과 같은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방역당국이 자신감을 가진 주된 이유는 일단 백신 접종률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의료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게 50대에서의 중증 환자 발생이 훨씬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50대에서의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50대의 중증 환자 수가 이미 조금씩 감소하는 효과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뭐 확진자 범위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처럼 조금씩 이제 백신 접종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넓힐 거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확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특히 50대 이상 마치게 되고 또 20대 이상 마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고 특히 중증 환자 감소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9월 말 정도 그래서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특히 고위험군들이 주로 이제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정도 되면 전반적인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훨씬 더 나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추석 연휴를 되게 잘 지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 만약 이동량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느슨해져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9월 말 10월 초에 조금 늘어났다 감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까지의 상황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거는 어떤 앞으로의 유행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지난해 추석 때 내년 추석이 되면 예전의 추석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참 무섭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역 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런 점에 주목했어요. 그러면 10월 3일 그 다음 날인 10월 4일 이후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저희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할 위드 코로나와의 공존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것을 시작하는 상태의 거리두기 단계로 옮겨갈 것인가. 방역당국이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그 발표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학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시간이 이제 한 달의 시간을 벌어놓은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적어도 10월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어떤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뭐 추석 전에 좋겠지만 적어도 이번 거리두기 단계 끝나기 한 1, 2주 전에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보여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로 하는 게 가장 질서 있고 안전하게 윗 코로나로 넘어갈 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특히 의료 체계의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의료 체계는 뭐 2, 3개월까지는 어디, 6개월까지는 어디, 1년까지는 어디 이런 식의 어떤 계획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작업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건 참 국민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말이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이재각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고요. 김윤 교수님은 10월 4일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 달라지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는 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 예를 들면 마스크 벗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예. 그건 전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야 되고 보통 우리가 한 단계 4주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완화된 조치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관찰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보통 3단계나 4단계의 단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올 겨울에 5차 유행이 온다고 하면 5차 유행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행이 또 늦춰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잡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혹시 늘어날지 모르는 위중증 환자나 확진자 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의 역학조사나 접촉자를 관리하는 체계, 중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과 치료 인력을 늘려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초에 당장 우리가 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기대한다고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뭐 9시, 10시의 이용 제한을 조금 더 풀어서 예를 들면 12시쯤으로 가는 예. 거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외 뭐 프로 경기장의 관중들, 야외에서 열리는 종목의 관중들이 마스크를 풀기는 좀 어렵겠군요. 10월에는. 올 시즌에는 좀 그건 감수해야겠네요. 예, 일단 이재학 교수님도 그건 좀 힘들다고 예, 보시는 힘들고 거죠? 마스크를 벗는 거는 아마도 코로나가 정말 좋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건 누구나 봐도 이건 코로나는 예. 이제 많이 좋아졌다 하는 시점에서나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종률로만 따지면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처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그쪽으로 이행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데는 그 관중들이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가 어제 와서 경기했는데 토트넘 홈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꽉 차 있었고 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완전히 텅 빈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은 접종률이 좀 올라가서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전 국민의 70%, 뭐 성인의 뭐 90% 이렇게 되면은 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일이 위드 코로나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피해가 크고 효과가 적은 것부터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개인의 방역 지침도 완화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교수님과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이미 우리 유튜브 이용자분들께 질문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고요. 아마 인원이
2,000명,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말이죠.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댓글 중에 확진자 0명이 목표가 아니라면 결국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혀주신 분도 있고, 그렇게 했다가 또 확진자가 폭증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두 분 모두 똑같은 의견들을 일상에서도 또 회의에 가서도 늘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궁금한 게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 전제 조건이 갖춰줘야 준비하고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제 위드 코로나는 사회 변화를 이제 초래하는데, 그럼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이걸 대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높은 백신 접종률은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상 체계로 좀 1년 반째 운영되고 있는 의료 체계가 준비가 돼 있어야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국민들이 의료 기관에 그런 이용하는 그런 행태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료 체계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됐느냐, 또는 의료 체계가 이제 그런 위코로나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들을 제시하고 그 부분들을 만들어야 돼.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별치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진단만 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임시로 코로나 환자만 보는 조직인데 언제까지 그러면 선별치료소 할 건가? 그다음에 모든 확진자를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재택치료가 안전한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치료제 부분도 있고 또한 관리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재택치료가 가능한 국민들이 재택치료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야지 이제 이 확진자 위주의 전략들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교수님은 높은 백신 접종률, 의료 체계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우리 의료 역량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고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치료제. 네. 이 부분 얘기하셨어요. 김인 교수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접종률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위험군 하면은 흔히 고령층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50대 이상입니까? 예, 50대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60대 이상에서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이 한 12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접종을 안 하고 계신지, 이분들을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을 미루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접종을 안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혹시 또 접종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계신 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접종을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이재학 교수님이 이제 의료 체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일선 보건소의 확진,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하는 역량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하는 수단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네. 두 번째는 확진 검사와 접촉자의 격리, 세 번째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역량, 이 세 가지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피해가 크고 효과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걸 줄여 나가자고 하는 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인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수단, 방역과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과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참 두 분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접종률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알리는 출발점은 대략 언제쯤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 겨울이 또 겨울에 바이러스가 워낙 또 빨리 전파하고 많이 전파되니까 이번 겨울을 또 잘 넘겨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쯤이면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제 저는 50대 이상의 접종이 끝나는 9월 말 10월 초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월 4일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네, 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느냐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전 국민 70%의 접종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2주가 지나서 이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다 2차 접종의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11월 중순에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늦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올겨울에 5차 유행이 온다고 하면 예. 이게 12월, 1월에 오게 될 텐데 그러면 11월 중순보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늦게 시작하면 그 5차 유행 때문에 위드 코로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의 첫 발을 안정적으로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0대가 2차 접종을 다 완료하는 시기가 9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저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지금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주가 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중순은 돼야 네. 50대 접종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재갑 교수님은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언제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그 출발이 가능할까? 근데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거리두기 이제 유지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씩 이제 위코로나를 시작했다고 보는 징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방접종자들의 인센티브를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위코로나 처음 시작에는 주로 예방접종자들의 그런 이제 그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측면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그게 예방접종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어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시작은 했다. 네. 다만 그게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하지 않지만 근데 지금 전략만으로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되면 만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영업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시작점에는 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70% 이상 되는 수준 그리고 접종 완료가 되는 시점 적어도 10월 중순에는 시작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이제 동감은 하는데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부가 준비가 됐느냐 의료 체계가 준비가 됐느냐 마지막에 그러면 충분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한데 일단 두 번째 부분 의료 체계 준비라든지 어떤 사회적 체계 준비에 있어서 충분하게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한 달 사이에 충분히 준비를 안 했다가는 어설프게 잘못해서 충분하게 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열었다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 특히 국민들이 작년 12월에부터 예방접종 얘기 나오고 2월 예방접종 시작할 때 11월에 예방접종 어느 정도 마치면 뭐 마스크도 벗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분명히 정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11월에 마스크 못 벗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말한 위코로나가 지난 2월, 3월 예방접종 시작하면서 했었던 그 위코로나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줘야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빨리 하지 않았다가는 이두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상황은 닥치고 국민들은 왜 11월이 되고 접종료 맞으라는 거 정말 애써서 맞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자, 그러면 방역당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그 기준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방역 전략의 전환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최소한 70% 이상, 더 많게는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는 없어야 되고 또 의료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게 준비가 되고 또 발생 규모가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 위드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그 하나 중에 다른 부분 빼놓고 말이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왔는데 치료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지난해 뭐 여름인가요? 이럴 때부터 뭐 대통령도 직접 그 현지 공장에도 가고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고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학 교수님이 저보다 더 예. 답변을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치료제는 크게 그 주사용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사용은 뭐 항체 치료제나 뭐 렘데시비르 같은 그런 이제 약들인데 이거는 그 입원을 할 정도의 환자에게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효과로 이제 기대하고 쓰는 건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가는데 진짜 도움이 되려면 경구용 치료제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예. 경구용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경증 환자가 초기에 투약을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고 아마 4분기에 3상 임상 결과를 이제 내놓을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약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금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뭐랄까 헛된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이죠.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타서 집에 와서 먹고 한 3, 4일 지나면 낫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종플루는 워낙 증상이 심했었는데 그것도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을 먹으니까 다른 감기약 먹었을 때는 안 듣던 증세가 그거 먹으면 씻은 듯이 하룻밤 사이에 괜찮아지고 자 그러면 제가 그 질문 드린 게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답변에도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고 코로나 같네요. 자 코로나시니까 이렇게 처방해 드릴게요. 가서 주사 맞으시고 약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도 감기 독감처럼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 치료제 소식이 너무 강감무소식이어서. 사실 좀 기대가 되는 치료제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다국적 회사들이 개발하는 약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이상 연구가 끝나서 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공개가 됐고요.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 데이터만으로도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긴급 승인.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경구 치료제의 이제 그 중요한 측면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중증을 진행하지 않게 하고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배출한 바이러스 양을 확 줄여서 그 약을 먹으면 남한테 전파되는 걸 확실하게 줄여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네. 유행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약인데 일단은 지금 모 회사에서 개발한 약이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배출 한 5일이면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낮추는 전략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문제인데요. 지금 예상되는 가격이 웬만한 항체 치료제 가격보다 비쌀 것 같다. 한 명 치료하는데 뭐 몇백만 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접근성 문제가 또 예. 사실 있는 측면이라. 근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치료제를 지금 어차피 미국도 힘들어하잖아요. 너무 확진자 드니까. 그래서 1조 단위, 조 단위의 지금 비용을 가지고 비축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4,500조 정도로 해서 한 10,000명 정도 거는 이제 비축하겠다 얘기를 하고 오늘 오후 브리핑 보니까 뭐 국내 치료제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 재창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의 원래 코로나에 타겟해서 만들었던 약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효과가 아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데 전반적으로 임상 연구가 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 치료제도 그 임상이 끝나는 게 올해 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어쨌든 올해 말까지 마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외국의 치료제는 좀 효과적일 것 같은 치료제는 너무 가격이 비쌀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우리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만들어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기는 현재 세계 그 질서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의 치료제와 우리의 백신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도 많이 쓰고 아니 그냥 우리 국내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참 정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비약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비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딱 맞는 약, 기적 같은 약.
아니요, 과학기술의 수준에 있어서의 비약은 없다. 아, 비약은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기술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뭐 신약 바이오 개발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눈부시게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소위 글로벌 선두와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고 그것 때문에 뭐 약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상 시험을 하는 것, 그 이후에 뭐 그 허가를 받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아직은 그 세계 선진국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뭐 당장 큰 도움을 주긴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빨리 대처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제약 개발 수준과 전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개발 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이재갑 교수님께는 저희가 준비했던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미 다른 나라 경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과연 다른 나라들은 위드 코로나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e energy, releasing all the stress, you know, working from home for such a long time. Yeah, so it's gonna be amazing. ישראל עזרה אומץ, ואנחנו הראשונים בעולם שמחסנים את החיסון המשלים, את החיסון השלישי. זה לא דבר מובן מאליו, זאת החלטה מקצועית שהתקבלה, אבל זאת החלטה חיונית כדי לנסות להימנע מאמצעים יותר קשים. 저 나라들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 선언했는데 확진자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부스터샷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 섣불리 또 선언해서도 안 되겠구나. 또 저런 사례를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가 이미 우리나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상황이 됐는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위드 코로나의 정책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코로나가 정말 잘 마무리됐느냐 마느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을 국가가 어떻게 선택했냐, 또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성적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시간이 이제 정부,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접종률을 보면은 언제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1차 접종률이 한 70% 전후, 2차 접종 완료율이 50%를 넘기고 60%를 넘기고 이런 시점에서 선언을 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점이 대략적으로 9월 말, 뭐 10월 초중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말씀을 듣고요. 10월 3일 이전에 다시 또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모셔서 그때는 과연 우리가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Soltanto il cuore sente, non sa.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소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소노, 우리말로는 꿈. 자, 이 가사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간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과 인원 제한 없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때까지 저희 모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e sono ancora qui e sogno cose.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